결국은 어떻게 매력적인 도시를 계속 만들어서 끌어들이고 더욱더 어떻게 발전할지를 고민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게 대체로 지금까지 과학자, 특히 물리학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의문입니다. 태초에 이 우주는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바로 저 다큐멘터리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뱅이 있고 거기서 우주가 시작되고 그리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DNA가 어떻게 생겨났고 생명이 작은 세포에서부터 공룡, 사람으로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열심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전해 오는 것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도 여전히 과학자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은 제가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잠시 살았었는데요. 저희 집 바로 앞이 보스턴 그 미술관이었어요. 사실 이런 큰 도시들, 발전한 도시들, 강한 도시들을 보면 굉장히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박물관에 있던 대표적인 제가 좋아하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서 아마 미술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랍니다. 현대인의 대부분들은 이렇게 바쁜 도시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의 상당수가 도시에 살고 있고 점점 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빼놓고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도시에서 모여 살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움직이는 겁니다. 모빌리티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걸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요즘은 킥보드도 많이 타고 다니시죠. 자동차도 많이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흐름, 이 흐름들을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들이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 중력, 만율력이라는 거를 많이 살펴봐요. 자, 이게 도시에서 자동차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통량도 이런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근데 도시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먼 거리는 저런 중력인데요. 가까운 거리로 왔더니 방사라고 되어 있는데 방사능이 이런 한 원자 방사능 물질이 있을 때 퍼져나가는 건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호수에 돌을 딱 던졌을 때 이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양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방사 모양을 따르는 이런 모빌리티도 있습니다. 도시 안은 방사, 좀 바깥은 중력 모형. 이런 것들로 처음에는 이 도시 물리학의 이 초기 연구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과학자들이 원래 익숙한 자연 법칙, 거기에다가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이동 교통 데이터를 가지고 이 도시를 연구했던 거죠.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들이 요즘 워낙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우리가 지역끼리 이렇게 클러스터가 맺어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이 직장 이직하는 거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 안에서 이직을 많이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역이 멀어도 좋으니 같은 산업, 동종업계로 이렇게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만으로 이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 산업, 그 안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적절히 섞여 있기 때문에 지역과 산업이 동일한 레벨로 분석이 돼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하던 게임이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게임, 요즘 이런 비슷한 오락은 있는데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심시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보면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싶은 동네가 되려면 거기에 적당한 경찰서도 있어야 되고요. 적당한 공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도시를 만드는 게 이 도시 지리학이나 이런 데서 아주 오래된 이 전통적인 이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즉 이 서브 센터가 계속 존재를 여러 개를 하고 노란 동그라미요. 그리고 그게 몇 개가 모이면 그것이 조금 더 중간 정도 규모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 파란 마름모 정도의 이 그 시내를 형성을 하고요. 점점 더 커지면서 대도시가 되면 분명히 센터에는 빅센터라는 게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런 것들은 아주 작은 도시들이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서 도시가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 과학자들은 어떤 걸로 보냐면요. 결정이 성장하는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뭔가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막 성장을 해서 결정이 크리스탈이 성장을 합니다. 저런 성장하는 결정의 성장 모형을 보고 저런 도시들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서 점점 커지는 모형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여러 개 모여서 큰 중간 걸 만들고, 중간 것들이 다시 모여서 큰 걸 만들고, 이것은 큰 모형을 봤을 때랑 작은 모형을 봤을 때랑 이 모양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프랙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의 성장이나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도시가 어떻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성장을 해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이 모델로 이제 기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쪽에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건 뭐냐면요, 이건 최근에 좀 한 건데요. 작년 정도에 대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녹지가 많아지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공원이 많아지고, 이게 바로 이 문화를 즐기는, 그럼 어찌 보면은 지금 대전도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경제 성장을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일 거고요. 이제는 조금 더 이 여유를 찾으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이런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도시가 어느 정도 되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 소도시에서 중도시로 발전을 하고 대도시를 발전을 하는데, 소도시에는 어떤 산업을 많이 하는지, 중간도시, 대도시는 뭘 하는지를 봤는데요. 소도시는 농업, 광업, 업 확실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간도시 정도로 오면은 이런 그 제조업,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모였으니까 유통업이라는 거, 유통업이 바로 뭐 슈퍼마켓이나 마트나 이런 게 되겠죠. 저런 게 확실히 많아지고요. 이렇게 대도시로 가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T, 경영, 금융 등이 이제 더 그 도시의 주된 산업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봤던 게, 아까 말씀드린 지역과 산업,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역 안에서 이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역을 떠나서 산업을 따라서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쳐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아까 그 대도시의 주력이라고 하는 IT나 금융업들이 바로 지역과 상관없이 다른 도시로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주 자유롭게 이동을 할 때 이게 굉장히 혁신을 많이 창출을 해내더라. 이게 그러니까 도시 차원이냐 국가 차원이냐, 또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도시 사이를 이동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예 막아버리면, 가령 대전에서 막아버려서 양극화가 안 일어나고 우리는 다 이 사람들 지킬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하니 도리어 창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도리어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매력적인 도시를 계속 만들어서 끌어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대도시에 범죄에 들어와서 더욱더 어떻게 발전할지를 고민하고, 중간도시 같은 경우에 또 대도시로 가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이 교류를 하는 거고요. 정말 다양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시장을 유지하는 건 역시 다양함이 있습니다. 혁신의 대명사라고 하는 애플이 어떤 대학의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스탠포드가 당연히 많긴 한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생소한 대학들의 이 출신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속에서 아주 많은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대학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간단히 구글 치면 나옵니다. 한 이 정도 있더라고요. 명단이 있죠. 뭐 대학 이름은 우리가 모르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만큼 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대학에서 젊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양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얘기하고 혁신을 만들어가고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실리콘밸리 벤치마킹 할 때 사실은 일부만 딱 끌어와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과학도시 대전도 이런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대덕연구단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탠포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있는 건 과학기술만 생각해서는 안 되기도 합니다. 이 과학도시라고 하는, 특히 과학하는 분들이 쉽게 오류에 빠지는 건데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수하면 그 제품이 항상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 영국에서 1865년에 레드 플래그 액트라고 별명으로 부르는데요. 적기, 붉은 깃발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 때가 마차에서 차가 나와가지고 차로 막 바뀔 때인데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인력거의 시장이 자동차로 바뀌거나 할 때가 있었어요. 저 당시는 마차가 지금의 택시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가듯이 마차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었는데, 자동차가 생기니까 마차를 몰던 마부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나옵니다. 자, 자동차가 달릴 때는 자동차가 그 위험하니까 큰 쇳덩어리 져 사람 치면 위험하니 몇 미터 앞에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자동차가 오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거기다가 저 법에는 그러므로 차는 시내에서는 시속 4km, 약간 교외에서는 시속 6km 정도로만 가야 한다는 법이 생겼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를 먼저 산업혁명을 했음에도 미국에 빼앗기는 계기 중에 하나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자동차가 보급이 안 된 거죠. 즉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산업이 나왔는데 기존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제도 그리고 어찌 보면 기득권이 반발을 해서 혁신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아까 그 과학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 과학도 사회를 생각해야 되고 사회도 과학을 생각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필요하고 자칫 과학 도시들이 놓치기 쉬운 그런 실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